예, 이제 SAT1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학 준비 중에 가장 길고 힘들었고 또 frustrating 했던 부분이 이 영어 공부였는데요. 일단 저는 누가 저한테 SAT1이라고 묻기만 하면은 단어 계속 이렇게 설명해 주고 싶습니다. SAT1에 이제 벌발이 가장 어려운데요. 매스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고 공부한 만큼 성적이 오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는데 이제 외국에 산 경험의 유무를 막론하고 한국인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이 SAT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SAT에서 사용되는 단어나 컨텐츠들은 일반 데일리 라이프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외국에서 산 경험도 꼭 그 SAT 성적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진 않거든요. 그리고 벌발 섹션에 이제 sentence completion, short reading comprehension, long reading comprehension 이렇게 모든 유학 준비라던가 유학 경험담에서 그 섹션별로 나눠서 어떻게 하는지를 공부하지만 이제 제가 거기서 가장 공통적으로 보였던 것이 이제 문제의 유형 파악을 하는 것,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단어의 중요성, 그리고 리딩의 중요성 등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반복적인 이야기를 피하고 제가 느꼈던 것, 어떤 부분 두 가지가 중요한가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시험을 이제 리즈닝 테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트래티지 공부와 컨텐츠 공부를 파악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컨텐츠 등을 설명한다고 하면은 이제 리딩 익스피리언스 또는 단어, 문법 이런 것들이 컨텐츠 내용이 되겠죠. 그에 반해 스트래티지는 예를 들어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 두 개의 단어를 끼워 엮는가 하면 이 단어 관계를 봐야 된다. 또는 단어 중간에 문장이 어떠한 트랜지션을 겪는가. 이러한 어떤 문제를 보는 눈, 어프로치를 스트래티지라고 하는데 이 둘 중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더 설명을 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컨텐츠 없는 스트래티지보다는 스트래티지 없는 컨텐츠가 차라리 낫다는 것이죠. 아무리 but이라는 단어가 이 문장 앞 뒤에 대비를 하기 때문에 어떤 단어를 끼워 열 때 두 개의 단어가 반대되는 것이라는 것을 그런 전략적인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막상 그 단어들의 뜻을 모르면 그것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하지만 단어의 뜻을 알면 최소한 trial and error를 통해서 이 단어 셋이 더 맞겠다라는 그런 센스를 가질 수가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제 또 스트래티지는 약간 마지막에 점수를 피니싱하는 작업이라고 하면은 컨텐츠야말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유학을 처음에 준비하고 SAT 공부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컨텐츠에 여러분이 좀 더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학교 공부를 시작으로 영어를 공부해서 영어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입학하기 3개월 전에 ABCD를 정말 시작했거든요. 이제 초등학교 때 제 다음 학년부터 3학년부터 영어를 배웠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고 또 학원에 다니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어에 거의 문외한 수준으로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 자신감도 없었고 또 한 예로 중학교 1학년 때 수업 시간에 알라딘이라는 영화를 보고 이제 조별로 학생들이 나와서 이제 들은 문장을 기억나는 문장을 칠판에 쓰는 그런 컴페티션이 있었는데 친구들은 제가 다른 과목에서 약간 이렇게 잘하니까 이번 영어 과목에도 저를 추천했는데 저는 들었던 게 이제 알라딘과 자스민이 자파를 쫓아가다가 이제 항구에 딱 도착을 해서 We are too late 라고 하는 우리 너무 늦었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그때 to가 too much 이런 형용사 adverb라고 이렇게 쓰이는 걸 몰랐기 때문에 숫자 2로 듣고 We are too late라고 해서 약간 망신을 샀는데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일화를 어떻게 설명하고 싶으면 그때 제 태도를 설명하고 싶어요. 저는 그때 아니 그럼 한국인이 한국어를 잘해야지 영어를 더 잘하냐 이러면서 약간 받아치면서 그것을 소심하게 내 단점이라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던 이런 어떤 뻔뻔함에 가까운 당당함이 제가 영어 공부를 할 때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게 일단 한국인의 특징이 리딩은 잘 되는데 리스닝과 스피킹이 안 됩니다. 저는 오히려 반대의 경우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저는 외국인과 이제 나중에 해외 경험이 있었을 때 이제 해외 학원을 다닐 기회가 있었을 때 그냥 모르는 말이라도 시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알고 있는 내용이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연습을 해서 이제 나중에 외국인이 못 알아들으면 한국어로 왜 그것도 못 알아들어요 이러면서 자신감 있게 임했던 것이 제 영어 공부에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자신감 있는 와중에도 제가 선택한 것은 집요함이었습니다. 무조건 뻔뻔해지느니 내 실력을 바탕으로 뻔뻔해지자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중반에 이제 많이 초조했습니다. 왜냐하면 2학년 때 중반부터 SAT를 시작해서 남들은 4년도 공부하는데 나는 1년밖에 공부 안 했고 또 부산에는 유학을 준비한 학원도 없는 데다가 학교 공부도 힘들고 해서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통해서 풀어보고 문제 유형을 파악하고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그런 어떤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한 공부를 하면 시험이 점수가 오르지 않을까 했는데 처음에 조금은 올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했듯이 스트래티지를 몰라서 나오는 반복적인 실수는 줄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많은 문제를 풀어도 점수가 그대로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스트래티지를 올릴 수 있는 거 다 올린 다음에서는 점수가 더 이상 오를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제가 3학년 9월에 SAT를 치러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5월달까지 내신 준비에 바빴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 3개월밖에 없다. 근데 그럴수록 돌아가야 하는 것이 컨텐츠 공부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틀리는 문제들을 가만히 보니 내가 이 몰랐던 게 단어 뜻을 몰라서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를 막론하고요. 리딩에서도 어떤 패시지가 주어졌을 때 나는 이게 아주 즐겁고 joyous한 거라고 읽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sad가 어떤 컨텐츠의 전반적인 톤이라고 나왔을 때 내가 무엇을 틀렸을까? 무엇에서 놓쳤을까? 무엇을 놓쳤기 때문에 이 문제를 놓쳤을까 생각해 보니 핵심적으로 주어지는 하나하나 던져지는 이 단어들의 정확한 뉘앙스를 몰랐기 때문에 제가 틀렸다는 것을 알고 좋다. 2판 4판이다. 처음부터 시작해보자 해서 5,000 단어 리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퀄리지의 5,000 words vocabulary 또는 베론스. 저는 그것을 단어책 약 100권을 만들었습니다. 이 그래프로 지금 보여드릴 건데요. 이렇게 만들어서 한 면엔 단어를 적고 뒷면엔 뜻을 적고 발음도 적고 또 그 단어를 셔플을 하면서 이제 단어 시험도 직접 쳐보면서 또 vocabulary 리스트는 대부분 A, B, C, D 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럴 경우에 저는 이 헷갈리는 단어들을 모아서 들고 다니거나 또 아는 단어는 빼고 여러 번 시험을 해보고 또 비슷한 단어가 나면 그 뒤에 이어서 단어책이 나의 모든 보캐블러리의 어떤 하나의 딕셔너리가 되도록 그런 식으로 파일링을 해나갔습니다. 처음에 시간도 많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전 욕심이 많아서 샘플 센텐스도 넣고 반이어, 유의어 또는 동의어 뭐 다 적어 넣어서 처음엔 힘들었는데 그렇게 8월 한 달을 이제 이스라엘 캠프를 다녀온 한 달을 단어 공부에만 매달리다 보니 초조함이 조금씩 사라지고 그래도 점수는 안 올랐지만 그래도 이왕 뭐 스트래티지 공부해봤자 점수도 안 오르니까 이거라도 해야지 이러면서 오기를 먹고 했는데 신기하게도 정말 신기하게도 그게 끝난과 동시에 1주, 2주 있다가 갑자기 시험 점수가 버발이 100점 오르더니 저는 처음에 그래서 이게 운인가 보다 했는데 그것이 그 100점 오른 상태에서 이제 거기서 약간의 변동을 보면 점수가 유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학원의 선생님께서 이제 제대로 된 전략을 썼다면 칭찬해 주셨는데 왜냐하면 아무리 학생들한테 단어를 강조해도 학생들은 기출문제 하나 더 풀어보고 싶어 하지 단어를 공부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보다 조금 제가 SAT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게 아마 그렇게 오히려 어쩌면 무대뽀죠. 그 이제 시험이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처음부터 단어 공부를 하고 있다니.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제가 비교적 빨리 SAT 원하는 점수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SAT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점수가 비례해서 오르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공부량이 있을 때 한 단계 올라가고 그 다음 또 공부를 지속적으로 해서 한 단계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성취도가 바로바로 나타나지 않아서 초조함이 좀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럴수록 인내를 하고 그 과정 자체를 즐겨서 이렇게 하다 갑자기 오르겠지 이런 식으로 약간 기대도 해가면서 자신을 이렇게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가장 힘든 과정이 사실 이제 600에서 700이 이제 이 점수대가 넘어간 단계인데, 왜냐하면 이제 600대까지 나왔다는 것은 어느 정도 스트래티지를 갖추고 컨텐츠도 갖췄는데, 그다음부터는 이제 언어를 느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저한테는 이제 단어를 제외하고 나면은 이제 리딩 컴프리hension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읽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할 시간도 없었을 뿐더러 특히 리터리처 패시지가 나오면 이것을 내가 읽어야 되는데 저는 영문학을 읽은 경험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단어는 모르는 단어는 하나도 없는데 그 단어가 통합해서 나한테 아무런 의미도 전달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읽는 속도를 빨리 하고 싶어서 책을 읽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유학 준비를 너무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영어의 어떤 리딩의 베이스를 갖추는 시간은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책을 한 5권 정도 그래도 읽었습니다. 시간 짬짬이 내서 제인 어스틴의 Pride and Prejudice 그런 걸 읽으면서 처음에는 단어를 다 찾아가며 있다가 나중에는 대각선으로 읽으면서 속독을 하는 훈련을 했더니 처음에는 정말 느리게 읽었는데 나중에는 1시간에 빨리 읽으면 12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 읽게 되었고 이제 내용 자체를 즐기면서 이제 단어의 뜻은 몰라도 유추를 해나가면서 그렇게 이제 읽는 방법을 터득해 나갔고요. 그랬던 것이 이제 아무래도 리딩 공부에 도움이 되는데 이 부분은 아직도 제가 확신을 가지 못하는 게 리터레이처 부분이 아직도 나오면 좀 헷갈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으로서 헷갈리는 게 당연하니까 오히려 자신감을 가지고 게스를 하기보다는 최대한 무엇을 느끼는가 자신을 믿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왜냐하면은 이제 문제라는 것들이 어떤 언어라는 것은 설명을 넘어서는 어떤 그러한 느낌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적으로 습득되는 것도 있으니까 꼭 영어로 읽지 않아더라도 배경 지식이 많으면 저는 Pride and Prejudice도 오만과 편견을 한국어로 읽었기 때문에 비록 패시지 부분에서는 헷갈렸지만 그 문제가 나오면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풀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SAT 컬리지 보드에서 주최하죠. 이 컬리지 보드에서 리딩 리스트를 제시하는데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눈을 열어놓고 마음을 열어놓고 어떠한 컨텐츠를 받아들이면 그것이 아주 1차적이진 않지만 2차적인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도와줄 것입니다. 네, 그리고 SAT에서 볼발 섹션 다음으로 힘든 게 아무래도 라이팅 부분일 텐데요. 라이팅은 크게 이제 문제를 푸는 것, 멀티플 초이스하고 이제 직접 에세이 라이팅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에세이 라이팅 부분이 한국 학생으로 가장 힘든 게 저는 과거를 다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국어로도 작문을 많이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라이팅 과제를 딱 받았을 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떤 점을 써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너무 헷갈렸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이제 라이팅 공부는 공부와 양과 비례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공부를 한 게 일단 해봐라 라는 것이 가장 큰 핵심 단어겠는데요. 왜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 이제 배웠던 것은 스트래티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시간이 되어져 있는 타임드 에세이고 그 다음에 이 타임드 에세이인데다가 어떤 라이팅 스킬을 보는 거지 오리지널리티라던가 또는 인벤티브한 그러한 것들 즉 크리에이티브 라이팅의 요소는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트래티지를 통해서 약간 포뮬러라이즈 됐다는 느낌은 들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을 통해서 최소한 어떤 포맷을 내가 이렇게 만족시켜야 되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도 시간이 25분밖에 안 주어지잖아요. 너무 짧으니까 맨날 쓰다가 한 이제 예를 하나, 둘, 3개 정도 쓰고 나면은 결론을 내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introduction, body paragraph 2개, 그 다음에 conclusion이 이상한 하나에 이러한 완성되지 못한 에세이를 쓰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라이팅 수업을 한 학원에서 배웠는데 이 수업은 어떻게 구성되냐면은 이제 2시간의 수업이면은 첫 시간에는 언제나 에세이를 라이팅을 하고 그 다음 문제풀이를 하는 시간 아주 평범한 어찌 보면은 그런 수업이었는데 그 라이팅을 하면서 선생님께서 이제 읽어보시고 점수를 주는데 이제 수염이 2명의 감독관이 그러니까 채점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6점씩을 주었는데 이 선생님께서 제 에세이를 보고 잘해봐야 2.5점 즉 6점에서 이제 12점으로 환산을 하면은 5점에서 4.5점에서 6점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 점수밖에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저는 10점 이상을 받고 싶었기 때문에 에세이를 아무리 열심히 쓰려고 해도 시간을 빨리 쓰는 만큼 반비례해서 질도 떨어지고 해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되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이 한 달밖에 학원을 다닐 수 없었기 때문에 여름방학에
초조해지는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한 2주 정도 되었을 때 결심을 했습니다. 아, 이렇게 가다가 안 되겠다. 한번 이번 주말 에세이가 몇 시간이 걸리든 마음에 들 때까지 써보자. 이래서 3개 에세이를, 4개 에세이를 이제 채점 됐을 때 3점 이하로 받았던 에세이를 들고 와서 한 에세이에 3, 4시간이 걸리도록 그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단어 초이스까지 하고 문장의 구조도 좀 어렵게 써보려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한 에세이당 한 3시간 또는 이제 3시간 반에서 4시간 이렇게 걸리도록 썼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계속 한 페이퍼를 붙잡고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정말 배웠던 게 처음에 이제 시간 25분밖에 없으니까 어떤 트랜지션이 있을 때 firstly, secondly 이렇게 늘 쓰던 것만 쓰고 기초적인 단어만 이렇게 머리에 comes up 하는 순서대로만 쓰니까 에세이가 되게 플랫했는데 시간을 들여서 쓰니까 이제 트랜지션 하는 단어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조금 고급 단어 또 문장 구조도 어려운 것을 트라이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 나 이거 영어 단어 배웠는데 이 단어를 붙여둘 게 아니고 이렇게 쓰면 되겠다. 이렇게 어떤 머리 뒤쪽에 남아있는 단어의 레저버에서 내가 쓸 수 있는 유스풀한 단어의 어떤 영역으로 끌어내는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익스프레션이라든가 example도 그렇고요. 왜냐하면은 어떤 example이라는 건 컨텐츠죠. 이 컨텐츠를 가지고 어떻게 주제 그리고 너의 argument에 피팅하게 이렇게 모습을 바꿔서 였느냐. 이것도 하나의 스트래티지한 훈련인데 저는 그 수업 시간이 없다는 관계로 늘 미완성인 상태로 넘어가게 됐죠. 그런데 5개의 미완성의 에세이를 쓰느니 시간에 맞춰서 쓰느니 1개를 끝까지 걸리더라도 한번 완성해보는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개, 4개를 쓴 다음에 그것을 다시 선생님께 제출했는데 선생님도 이제 외국인 선생님이었는데 수업 안에 여러 학생이 있고 매일매일 에세이를 이렇게 채점을 하셔야 되니까 시간이 없어서 결국엔 제 것을 읽어주셔서 이렇게 리스폰드를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다음으로 수업 시간에 받은 게 5점, 즉 SAT 12점 만점인 에세이로 환산을 한다면 10점에 해당하는 점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실제 시험에서 11점을 받아서 아주 만족스러웠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용두삼이 즉 출발은 거창하고 내용이 점점 빈약해지는 시간에 쫓기는 에세이를 늘 쓰다가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느끼면서 이렇게 에세이를 차근차근 해나갔던 그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프랙티스 테스트라든가 아니면 에세이를 시간 내에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에세이 이런 스트래티지를 익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컨텐츠 준비도 미리 해놔서 시험 시간에 들어갔을 때는 이때까지 들어온 그때 그 순간에 다 발휘되도록 해야지 어떤 순간순간에 어떤 칩을 하기보다 이렇게 하나의 공부 과정이 SAT 실전에서 완성되어서 이렇게 정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팅 테스트에서 또 하나 어려운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멀티플 초이스가 되겠죠. 제가 멀티플 초이스가 힘들었던 게 이제 모든 문제집이라던가 또는 이렇게 주로 문제집 외국에서 나온 문제집이지 않습니까? SAT나 이런 라이팅 버벌 부분은. 그런데 외국인들에게는 왜 이것이 A가 답입니까? 하고 물으면 because we use that way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문법적인 요소가 있지만 그 사람들에게 너무나 내추럴하게 다가오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왜 이럴까 하는 설명이 필요한 거죠. 한 예로 저는 the same과 same이 왜 the same이 돼야 되는가 이건 하나의 외워야 되는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도 외국어로서 영어를 접했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미싱됐던 게 외국에서 온 사람들의 설명이라던가 또는 외국에서 출판된 교재들의 단점이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라이팅 문법 부분도 외국인으로서 문법 문제를 풀 때는 그 사람들은 읽어보고 가장 내추럴한 것을 고릅니다. 근데 우리는 읽어보고 여러 요소를 동시에 생각해야 됩니다. 한 예로 여기 이 예제에서 보시면 알겠듯이 알맞은 전치사의 사용이라던가 또는 동사와 명사의 수일치 그리고 올바른 센텐스 스트럭처들을 반복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에러와 노에러 옵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서 이제 밑줄이 쳐진 부분을 이렇게 임프루브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지금 동사도 밑줄이 쳐져 있죠. include 그리고 and 하고 comma. 그래서 이게 이 접속사의 유시지를 묻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it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대명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리고 앞에는 include인데 뒤에는 depends. 그러면은 이게 수일치를 묻는 건가? 그리고 컴마의 용법인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동시에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머릿속에서 이렇게 빠르게 또 메카닉하게 이렇게 디벨롭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처음엔 읽어보고 아닌 거 모르는 거 찾겠지만 딱 순서를 봤을 때 동사, 주어, 그 다음에 structure, 전치사, 그리고 단수냐 복수냐 이런 식으로 하나의 머릿속에서 문제를 갔을 때 OS로 이렇게 가서 최종적으로 답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흐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에세이의 이 간단한 예문에서도 사실 저는 이걸 처음에 풀었을 때 틀렸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it에 중심을 두고 봐서 왜냐하면 앞에서는 계속 나왔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알고 있었는데 틀렸다라는 silly하게 틀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놓치기에는 라이팅 부분 너무 아까우니까 이런 전략을 생각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보통 문제집을 사는 사람들이 앞에 이런 내용 부분에 중심을 두기보다는 뒤에 있는 프랙티스 테스트나 문제를 풀기에 바쁜데 문법만큼은 어떻게 그렇게 문제를 통해서 하나하나 배워가면은 무슨 거미줄처럼 너무 성긴 지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차곡차곡 갖춰서 어떤 빠져나가는 지식이 없도록 손을 이렇게 잡았을 때 손 사이로 흐르지 않도록 내용을 익히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해도 결국에는 자신의 노력에 달려있죠. 여러분께서 점수를 오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부터 SAT2 Subject 테스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SAT2 Subject 테스트에는 이제 Math2C, Math1C 그리고 언어 같은 경우에는 Chinese, French, German, Spanish, Hebrew, Italian, Latin, Korean, Japanese 등이 있고요. 또 인문학에는 영문학, English Literature, US History, World History 등이 있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수학과 더불어서 Biology, EM, 그러니까 Ecology와 Molecular Biology 두 가지의 선택 과목 세부가 있고 또 Chemistry, Physics 이렇게 종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자신 있는 것들이 과학 과목이었고 또 학교 자체에서도 역사 같은 것을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과목들을 영어로 친다는 것에 약간 불안해서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대학에서는 SAT를 2개에서 3과목을 요구하거든요. 이제 New SAT냐, Old SAT냐에 따라 다른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4과목을 쳤고요. 이제 Math2C는 Math1C의 내용을 다 포함하고 좀 더 어렵기 때문에 또 Math2C도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친다면 Math1C를 선택할 필요는 없고 다만 이제 9학년부터 한다면 Math1C를 하고 실력을 가늠한 다음에 2C도 해보고 이런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제 바이올로지는 몰큘러하고 이컬러지가 있는데 저는 동물 이름 같은 것들을 잘 이렇게 모르니까 이제 몰큘러를 선택했거든요. 물론 이컬러지가 더 쉽다고 해요. 근데 이것도 전략적으로 자신이 무엇에 더 자신감이 있는가라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케미스트리 같은 경우는 제가 전공을 화학을 할 건데 학교에서는 이제 과학고니까 점수를 잘 받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스탠다드라이즈 테스트 통해서 우리 학교에서의 B는 다른 학교에서 A보다 낫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또 한국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보다 과학, 수학 같은 경우에는 수준이 굉장히 높은 편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자신의 어치브먼트를 강조하고 또 인문 과목들 전공을 생각할지라도 조금 공부를 노력해서 하면은 저는 치지 않았지만 월드 히스토리라든가 또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월드 히스토리 800을 받았거든요. 생물 전공하는데 책을 한번 꾸준히 읽더니 그리고 정리를 해나가더니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절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니까 도전해 볼 만하고요. 또 피직스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쉽게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절대 테스트가 아니고 커브라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점수가 주어지기 때문에 피직스나 이제 매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점수가 잘 나오는데 케미스트리나 바이올로지 같은 경우에는 하나 틀릴 경우에 점수가 팍팍 깎이는 그런 게 있으니까 이제 유의해서 선택하고 대체적으로 750을 넘어가면은 이제 점수가 좋은 걸로 인정이 되는데 이제 한국 학생의 경우에는 좀 목표를 높게 잡아서 800을 목표로 해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시간이 부족해서 이제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터미널로지, 즉 용어, 예를 들어서 세포라는 한국어 용어로 내용을 배웠으면 셀이다, 세포가 셀이다 이런 식으로
단어로 터미널로지 매치하는 거밖에 시간이 없었지만은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케미스트리 800을 받았을 때 친구들이 다 조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받기가 힘들거든요. 물론 많은 친구들이 받긴 했는데 그때 저의 전략은 아무리 내가 이 내용을 알고 터미널로지 복습을 하면은 될 정도였지만 저는 그래도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뒤에 글로서리 리스트에 나오지 않는 내용들, 또 문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셀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설명하는 그 내용을 읽는 게 바로 문제에서 이 내용이 나왔을 때 그 패시지하고 같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결국 내용을 읽어내는 자체가 시험에서 문제를 해독해 나가는 그런 연습을 하는 거라서 저는 문제집을 샀을 때 어떤 문제를 푸는 것보다 내용을 차근차근 읽어서 그걸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SAT2 공부할 때 제가 썼던 교재들은 이렇게 컬리지 보드에 보면은 기출 문제들을 많이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런 기출 문제들도 풀어보았고, 또 카플란이라든가 프린스턴 리뷰 또는 또 많은 그런 작은 출판사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또 시간이 1시간밖에 안 주어져 있으니까 시간을 빨리빨리 이렇게 아는 내용을 빨리 풀어나가는 훈련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외에는 SAT는 시간을 잘 분배해서 이렇게 과목을 만약에 1학년 때 생물을 들었다. 그러면 그 끝날 때 이제 기억이 생생할 때 생물을 치고 AP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진행해 나간다면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토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외국 대학, 특히 미국 대학을 진학할 때 외국에서 살아본 경험이 없거나 또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닐 경우에 영어 능력의 척도로 제시해야 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CBT를 보았습니다. 즉 컴퓨터 베이스드 테스트라고 해서 이제 250점 이상을 받아야 제가 목표로 하는 좀 좋은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저는 토플 시험을 2번 봤습니다. 2학년 이제 겨울 때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이제 중반쯤에 이렇게 한번 봤는데 처음에 쳤을 때 이제 270점을 받았고 두 번째 쳤을 때 이제 300점의 맥시멈을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설명드렸을 때 예전에 이제 저는 영어에 자신감을 가지고 실력이라기보다 이렇게 당당하게 적극적으로 임했다고 했는데 그게 도움이 되었던 게 이제 CBT에서 IBT로 넘어가서 스피킹까지 포함될 텐데요. 이제 실제로 스피킹이 포함된 게 이제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스탠다드아이즈드 테스트니까 사람들이 전략적으로 공부해서 점수 높게 나오는 반면 그 점수가 진짜로 대학들이 원했던 정보, 즉 영어의 플루언시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를 한마디도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못해도 점수를 잘 받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IBT 스피킹으로 인터넷 베이스드 토플로 넘어갔지만 결과적으로 IP도 CBT의 모든 내용을 인클루드 하기 때문에 이제 CBT를 이제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전략을 설명해 드리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토플은 이제 많이는 준비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SAT를 준비하는 중이었고 SAT가 고급 영어를 이렇게 보캐블러리를 설명하는 그런 거였는데 중요한 게 토플은 아카데믹 잉글리시입니다. 즉 학교 수업을 받을 수 있느냐를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SAT 공부했던 것이 유기적으로 이제 토플에 연결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토플의 이제 CBT에서는 리스닝 파트, 리딩 파트, 그리고 이제 문법 파트와 라이팅 파트가 있는데 라이팅 파트는 이제 포뮬러라이즈드 돼서 이제 서론, 본론, 결론, 즉 인트로덕션, body paragraph, 그리고 이제 conclusion 이렇게 짧게 그래도 시간은 조금 더 많이 줘주죠 SAT보다. 그래서 쓸 수 있고 또 에세이의 주제 셋이 있습니다. 계속 주제가 추가된다고는 들었는데 200개 내로 이렇게 셋이 있고 이렇게 argument를 할 때 agree냐, disagree냐 또는 example을 대라 또는 너가 이런 상황에 조지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비교적 이렇게 퍼스널하게 쓰기 쉽게 주제들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연습을 좀 하면 어렵지 않고 아까 SAT에서 설명해드린 그런 전략을 그대로 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토플에서 가장 힘든 점은 리딩도 이제 전략이 필요하겠지만 리스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리딩은 SAT 공부를 병행하면서 같이 되는 건데 리스닝만큼은 다른 공부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저도 리스닝에서 가장 큰 고민을 했는데 그 이유가 제가 보캐블러리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실생활에서 사용하면서
체득한 게 아니고 리스트를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아무리 발음을 혼자 공부한다 하더라도 제가 익힌 발음이 not necessarily 하게 그 토플, 즉 영어권에서 사용하는 발음이 아니었습니다. 한 예로 compromise, 협상하다 compromise 있죠. 여기서 promise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왜냐하면은 안에 come이라는 내가 아는 그 어떤 단어의 부분과 promise라는 부분에서 compromise인가 compromise인가 이런 식으로 발음이 헷갈리는데 문제는 이 단어의 발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이 아무리 렉처를 들어도 한 단어를 놓치게 되면은 이것을 앞뒤 문맥을 통해서 게스를 해야 되죠. 이런 식으로 게스를 여러 거 할수록 어떤 내용의 정확도도 떨어지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 다음 내용을 놓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것은 나는 단어는 알고 있다. 하지만 발음을 모르구나. 이래서 이제 인터넷 딕셔너리에 가서 이렇게 메리엄이나 또는 컬린스 거빌드 이런 데 가서 인터넷으로 웹 베이스로 이제 발음을 제공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헷갈리는 단어의 발음들을 공부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긴 했는데 그것이 정말 유용했던 게 정확한 발음을 아는 것이 정확한 발음을 스피킹을 할 수도 있고 IB 테스트는 더욱 중요하죠. 그리고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한국인으로서 액센트는 어쩔 수 없지만 발음을 최대한 정확하게 해줄수록 커뮤니케이션도 쉽게 되고 하니까 이것이 참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발음을 아는 게 어떤 영어 문장을 이렇게 토플 렉처 강의에서 읽을 때 하나하나 떨어진 게 아니고 연음으로 가기 때문에 정확한 발음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굴러가는 듯한 그런 영어 문장 속에서 단어를 캐치해내고 그 뜻을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한 가지 제시하고 싶은 게 이제 한국에 토플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책도 뭐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하지만 이때 토플 공부에서 특히 렉처 공부에서 그러니까 렉처 리스닝 파트에서 중요한 건 여러 개 다다익선이긴 하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를 끝까지 파헤쳐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SAT 라이팅에서도 설명했듯이 저는 스크립트를 받아쓰기를 많이 했는데 딕테이션 할 때 모르는 단어를 10번, 20번을 반복해서 듣더라도 들릴 때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들릴 때까지 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모르는 단어 expert이 나왔다고 합시다. 그때 expert이 이런 식으로 발음된다는 것을 한번 보고 알면은 그러니까 답을 보고 스크립트 보고 이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기억이 안 남지만 10번, 20번을 통해서 아하 나는 이렇게 발음된다고 생각했던 게 이런 식으로 들리고 이걸 이렇게 캐치해낼 수 있구나라는 것을 훈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스크립트 딕테이트를 제가 추천해 드리는데 많이는 못하더라도 꾸준하게 연습을 하면은 렉처 강의를 듣는데 큰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토플은 주제들이 다양합니다. 어떤 과학에서부터 또는 커런트 이벤트, 사회, 소시올로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타임지를 구독했습니다. 처음에 애들이 많이 구독해서 따라 구독했는데 힘들어도 한 그 해당 최소한 1개 정도 패시지 특히 과학 제가 좋아하는 그런 부분을 읽었고요. 그랬더니 그런 커런트 이벤트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모던 잉글리시로 익스프레션이 되는가 타임지가 가장 이렇게 현대적 영어를 이런 특히 미국에서 쓰이는 그런 영어를 잘 표현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모르는 단어를 공부하고 또 아카데믹한 그런 것도 했던 것이 실제로 무슨 말인지를 알아도 그러니까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알아도 내용 자체를 이해해야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에 모르는 내용을 영어로 들어서 이해하고 하기보다는 조금 퍼밀리한 내용이면은 영어로 들었을 때도 더 쉽게 이해가 되고 문제로 더 쉽게 풀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컨텐츠 스터디 즉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리딩을 읽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타임지 공부했던 건 SAT에도 크게 도움이 되니까 유기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꾸준히 훈련해서 이렇게 완성해 나가면 토플은 무리 없이 준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